네, 그러면 저희 9월달 청어람 월간 북토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책에 대한 다양한 맥락을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매월 갖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9월 오늘 그 북토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우님은 이 퀴어 관련해서 이제 활동가이시면서 연구자 그리고 또 작가로서 그런 이 퀴어 관련된 연구를 쭉 해오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내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월간 북토크 진행할 그 패널들 각자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우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저는 퀴어 아포칼립스라는 책을 썼고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어람에서 일하고 있고요. 사실 주최 측인데 야근 중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시우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수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지난달에서 또 맡게 된 용서점에서 일하고 있는 박용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군더더기 없이 바로 훅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퀴어 아포칼립스라는 책을 시우님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제목 딱 들었을 때 바로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포칼립스라는 이 단어가 그 아는 사람은 아는 단어인데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목에 이 아포칼립스라는 이런 어려운 단어를 넣으신 이거부터 좀 들으면서 가볍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가볍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들었는데 이 퀴어 아포칼립스라는 제목을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예술 평론 서적 같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아포칼립스가 잘 몰라서 사전 찾아봤다, 그래서 엑스맨밖에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제목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전체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퀴어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 또 고민들, 또 논쟁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데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런 걸 한번 잘 살펴보자, 이런 고민 속에서 출발했던 책이어서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퀴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염두에 두었던 그 맥락은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과 좀 닿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포칼립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할 때마다 뭐 신학 전공하신 분들이 아포칼립스 그런 의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약간 민망하지만 제가 떠올렸었던 아포칼립스의 이미지는 되게 압도적인 어떠한 현실들, 고통스럽고 위기가 닥쳐 있고, 그래서 다음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되게 막막해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어떤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단계일 수 있겠다, 과정일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면에서 기대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을 좀 담아내고 싶었다라는 그 마음을 좀 많이 그 제목에 좀 녹여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책 전체에서 이야기하려던 내용들이 이제 이 논쟁이 뭐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가 둘 중에 누구 편을 들 거냐, 혹은 누가 그래서 더 맞는 말을 하고 있고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이냐, 어떤 이런 좀 대결 구도 혹은 경쟁 구도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실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토대들,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사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이런 좀 기대를 나름 담고서 또 출판사에서 좋은 제목을 또 제안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제목을 삼아보게 되었습니다. 뭐 아포칼립스를 다 아시겠지만 이게 묵시라는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그게 약간 이제 종말과도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동시대 현재 살아가고 있을 때 이 퀴어 관련된 이슈에서 이 아포칼립스가 들어갔을 때 되게 느껴지는 좀 무게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우리 오수경 작가님은 네. 한 사람의 또 독자로서 다 읽으신 분으로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논문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논문 제목이 이렇게 근사하게 뽑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문학 작품 처음에 문학 작품 같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되게 잘 해주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관적인 종말론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제 그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앞부분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상황, 비관적인 상황인 것처럼 읽혔는데 뒷부분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이제 저는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묵시의 시대에는 항상 예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는 도대체 누구인 건가라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면서 읽게 됐어요. 오수경 작가님 약간 예언자적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 책이 사실 이제 의미를 갖는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각 잡고 쓴 연구서라는 거죠. 그래서 시우님께서 이게 그 석사의 연구 논문 과정으로 작업했던 수년간의 어떤 지켜봤던 기록들, 그리고 거기 안에 특별히 이제 교회와 그 보수 기독교라는 어떤 그 퀴어의 장 안에 있는 이 대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관찰하고 지켜보신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좀 이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년간의 이 연구의 작업을 통한 이 책인데, 보통 연구할 때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진행해 갔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예상했던 대로 나왔는지, 그런 좀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책은 제가 2016년 2월에 이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대학원에서 전공했던 문화 연구의 관점을 가지고 쓴 석사 논문을 기초로 해서 그걸 좀 발전시킨 그 작업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에는 원래 이런 퀴어 연구나 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책에서도 썼던 것처럼 저는 어쨌든 보수 개신교회를 배경으로 자라왔었고 또 선교단체 활동을 오래 해왔었던 터라 이 퀴어 이슈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고민이나 또 물음들이 얼마간 정리되어 있었던 터라 약간 좀 지겨웠던 것 같기도 했어요. 굳이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내심 있었다가 오수경 간사님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2014년에 그 신촌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좀 물리적인 충돌이 가시화되는 장면들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물리적인 폭력 상황들에 둘러싸고서 다양한 이제 주변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게 꽤나 저한테 많이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누구랑 싸웠다라던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던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조로 삼을 만한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한 건 아닐까? 좀 더 구체적이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여러 가지로 찾다가 참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그런 연구가 많이는 나와 있지는 않아서 약간 왜 아무도 이런 연구를 하지 않지 이런 좀 호기심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고 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페미니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던가 퀴어 이슈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젠더나 섹슈얼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의제를 마주했을 때에는 굉장히 완고하거나 경직되어 있는 방식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 문제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가는 이유가 뭘까? 교회 세습에도 반대하고 교회 재정성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의사결정 과정도 평등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고 저한테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인데, 왜 페미니스트 이슈나 퀴어 이슈에 대해서는 좀 다른 온도로 반응하는 걸까? 이건 어떠한 의미일까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궁금증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더 야속함과 아쉬움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기록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걸 경험하고 있고 어떤 걸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는지를 같이 점검해 보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장에서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다음 이해가 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뭐 어떤 걸 기대하셨죠? 논문 쓸 때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도 이게 바로 퀴어의 미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림이다 이런 대안을 제시한다라거나 그런 방식도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건 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런 상황들, 뭐 여기선 이런 얘기를 하고 저기선 저런 얘기를 하고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난 입장이 없는데 입장을 내야 될 것 같고 근데 입장을 내고 싶지 않은데 입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거죠?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잘 묘사해보고 기록하고 또 해석해보면 우리가 이 다음 스텝들, 다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세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전체적인 그림을 잘 스케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소박한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잘 정하지 못한다 이 말이 되게 와닿는 것 같고요. 먼저 읽어보신 우리 그 오수경 작가님의 그 저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잘 읽혔는지 그리고 좀 궁금한 거는 퀴어라는 주제를 다룬 책이 없진 않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한 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퀴어 아포칼립스가 갖는 어떤 좀 장점 혹은 어떤 특징이랄까요? 그걸 오수경 작가님이 읽었을 때 어떤 게 좀 눈에 들어왔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저자가 되게 고통스러울수록 독자는 되게 즐겁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통합 측 그 교인으로서 되게 보수적인 환경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굉장히 보수적인 선교단체에서 간사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의 세계에는 반동성애의 세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도에 신촌에서 열린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들을 보게 됐고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어떤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일인 거고 그건 적어도 제가 배워왔던 신앙과는 전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사실 그게 되게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반퀴어 세계에 있던 제가 약간은 이제 조금씩 옆으로 옮겨가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 참고할 만한 게 너무 협소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자 퀴어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책을 보고자 했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너무 신학적인 논쟁에 갇혀서 어렵고 저 같은 그 평신도가 보기엔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유사 과학이나 무슨 유사 역사 같은 그런 이상한 논리의 그런 반퀴어적인 책들이 이제 서점에 깔려 있었는데 보다 다양한 관점을 얘기하는 나같이 뭔가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 책이 굉장히 그런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구도로 봤을 때 퀴어 대 반퀴어 이렇게 딱 구도가 굉장히 고착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양한 입장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역동의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퀴어들은 어떤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세상을 바라는 것인가에 대한 그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을 통해서 저희는 그것을 이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 더 고통스럽게 작업을 하셔서 또 다른 책을 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주신 그 이야기 그대로 좀 이어가자면 이 책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록물의 성격이 굉장히 짙은데요. 그건 이제 작가님이 직접 만나고 관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이제 계속 직접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또 해왔던 그 자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이제 한국 개신교가 이 동성애 퀴어 이슈 관련해서 굉장히 앞에 전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책에서도 보면 관찰의 대상에서 상당 부분 나오는 게 사실은 한국의 개신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현재 이게 왜 여기까지 왔지? 라는 그 사이에 대한 궁금함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요새 막 빨갱이 사냥하는 것처럼 너 친퀴어냐 반퀴어냐 하기 이전에 먼저는 그 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책에서 이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가 면밀하게 살폈다기보다는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약간 해석을 제안한 거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요. 제가 책 앞부분에도 썼던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저의 위치를 같이 공유를 했는데, 저는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대학을 입학했고 그때부터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한 2006년, 7년, 8년 이쯤에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차별금지법 논란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가시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2007년의 상황에서 제가 활동했던 사회 참여적인 계열의 이제 선교단체에서 주목했던 일들은 그 당시에 이랜드가 이제 비정규직 대거 해고한다라던가, 혹은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이 탈레반 납치 사건이라던가, 혹은 어게인 1907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 혹은 상황들, 혹은 대선 이런 좀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개입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는다 이런 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퀴어 이슈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입장이나 고민이나 또 논의들이 이제 확장되었던 그 시기 이전 혹은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시기에 이제 선교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퀴어 당사자로서 또 퀴어 이슈나 퀴어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논쟁에 쉽게 휩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도 아우팅 사건이라던가 폭력적인 어떤 발언에 노출된다라던가 그런 경험들은 꾸준히 있었지만, 어떤 지금처럼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입장을 각자 정한다라던가, 혹은 단체나 조직 차원에서 혹은 또 지역교회 단위에서 어떤 캠페인을 참여한다라거나 이런 장면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쟁이, 우리가 흔히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인 입장이나 어떤 성서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이야기가 되기는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또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또 문화 연구자로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점들은 우리가 어떤 논쟁이 사회적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또 그런 다양한 질문들이 개인에게 다가오는 과정들은 사실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속성을 지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한 10년 정도 한국 사회에서 퀴어 이슈가 논쟁이 되었던 맥락에서 보자면, 이게 어떤 고착화된, 그래서 한쪽은 교회이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보수적이고 경직되고 어떤 퀴어와 공존할 수 없는 어떠한 하나의 세력이 있고, 또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우리도 시민이고 우리도 인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가 대결해서, 그래서 아직은 교회가 힘이 더 세니까 소수자들을 억압할 수 있지만 소수자들이 이제 더 힘을 얻게 되면 교회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이 대결의 구도 시나리오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뒤편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누가 이길까 이런 관찰하는 어떠한 이런 장면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퀴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우리에게 이해를 다가올 수 있고, 퀴어가 변화하듯이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또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함께 조율을 해보고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갖게 되는 방향이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수 개신교회에서는
이 다양한 논의들의 과정, 이해 장면들을 사실 다 지워버리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죠. 이건 아마 오늘 청중으로 오신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텐데, 보수 개신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보수 개신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뭐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교회의 구조적인 위기 상황들이 축적되어 있고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또 특별히 제가 활동했던 복음주의권 같은 경우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좀 변화를 추구해보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였던 곳이기도 할 거고, 근데 그런 의미 있는 고민들은 사실 뭐 복음주의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는 많은 분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가 위기고 뭐 사람들이 줄고 뭐 교회가 문을 닫는 곳이 굉장히 많고, 또 가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장면들, 또 사회적으로 무리나 어떤 부정의한 사건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제 교인들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이 사실 같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부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열망 혹은 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뭐 이게 뭐 개인이 기도를 적게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고 뭐 헌금을 덜 하고 또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 교회에서 누적되어 왔었던 이 권력에 대한 다양한 욕망들, 또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들, 또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전혀 호응하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했던 이 정치적 책임에 무관심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사실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회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활성화되기보다는 소수의 보수 계신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다라거나,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구조적인 장면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사실 이 교회의 그 다음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고된 일이 있죠. 그래서 쉽지 않고 교회 상황이 어떤 건지를 현명하게 진단도 하고 그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자원도 필요하고, 그 상황들을 검토해보고 어떤 일들이 어떠한 대안들이 또 있는지 논의해볼 수 있는 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사실 되게 많이 필요한 장면이 있었을 때 교회가 위기이고 교회가 문제라는 것들이 사실 이런 구조적인 고민까지 사실 연결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이건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걸 다 우리가 구조적인 걸로 연결시키지 않거나 혹은 그런 쉽지 않듯이 이건 사실 어떤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 안팎에서 이런 위기의 장면들을 충분히 깊고 또 성찰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패러다임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교회답지 못한 것인지, 무엇이 이제 예배답지 못한 것인지를 이제 그것과 단절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교회의 부흥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익숙한 논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연단의 논리 같은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순수해지고 좀 더 하느님과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면 우리가 더 어떤 변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속에서 이제 교회가 아닌 것들, 예배답지 못한 것들, 순수하지 못한 것들로 이제 지목된 것이 교회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소수자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것이 동시대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이 퀴어 이슈를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런 상황과 어떤 면에서는 저는 우연적으로 연동되게 되면서 이제 퀴어 이슈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논의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 외에 제가 책에서 쓴 부분들이 문화적인 만남의 과정들이 어떻게 우연적으로 적대로 연결되어 있냐 부분이겠지만, 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논쟁들이 한국 사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꼭 한국 사회에서 교회만 이렇게 반퀴어 운동에 나서는 건 당연히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퀴어 이슈는 물론이거니와 비판적인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이나 또 장면들을 우리가 배우거나 익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한국 사회 전체적인 맥락들도 분명히 작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책에서 조금 더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게 퀴어들이 너무 미워서, 그러니까 퀴어들이 너무 저 사람들은 너무 사회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할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위기의 수준이 굉장히 고도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퀴어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이웃집에 누가 사는데 걔가 굉장히 이상하게 살고 문란하고
너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이런 개인적인 서사가 아니라 이 어떤 덩어리된 어떤 퀴어들은 원래 이런 집단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 맥락들은 사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퀴어 집단의 어떤 직접적인 사회적인 어떤 부정이나 어떤 이들이 어떤 일종의 종족적인 특성처럼 갖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보수 개신교인이 퀴어 이슈를 마주하는 불편함 혹은 낯섦, 위기의식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염두에 두었던 책에 쓰지는 못했지만 구절 중에 하나는 미셸 푸코가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 이미지들, 그러니까 담론들이 있을 때 그 담론은 담론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퀴어는 어떻다, 뭐 동성애자는 어떻다, 뭐 트랜스젠더는 어떻다 이런 그래서 퀴어는 누구고 트랜스젠더는 누구다 이런 식의 그 대상에 대한 메시지보다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왜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왜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유통시키지? 왜 교회는 훨씬 더 이런 방향으로 퀴어 이슈를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담론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했을 때 이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이 불안감, 위기의식 한편으로 굉장히 선한 의지들, 교회를 살리고 싶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다,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미래에 다가가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의지들이 어떻게 이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로 이어지게 되는가 어떤 면에서 좀 비극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사실 우리의 많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장면들을 좀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오수영 작가님은 이제 이 기독교 안에 특히 이제 보수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영향력이 큰 단체에서 글도 쓰시고 하는 분으로서 이걸 다시 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럴까라는. 저 대체로 이제 굉장히 동의하고 덧붙일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계속 자라온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는 항상 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고 사단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라는 조직이 그만큼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싸움에 대한 그 찬양을 되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런 찬양을 되게 많이 불렀는데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마저도 이제 막 누군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막 미워해야 되고 이런 감정을 굉장히 심어주면서 그러니까 그 교회의 결속을 다지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신앙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단하신 대로 최근에 한 10년 정도 사이에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세도 굉장히 줄어들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들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 많이 커지고 그러면서 어떤 굉장히 이제 그 내부 결속을 다질 적이 필요했던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 적의 대상이 그 공산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북 이제 이렇게 이제 종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계속 싸웠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난민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큰 적을 만들게 된 거죠. 동성애라는 굉장히 큰 적을 만들어서 이제 싸워야만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이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피땀 흘려 세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할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든 서구 사회든 지금 동성애를 허용해서 그 교회가 무너졌는데 한국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깊은 사명감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된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 동성애를 혐오하는 그 교회가 대표성을 가지도록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을 이른바 복음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이제 침묵하거나 방관했던 게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비교적 진보적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동성애에 관련돼서는 되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말해서는 안 되는 좀 금기시 되는 그런 아예 없는 사안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침묵의 공간 사이로 굉장히 격렬하게 동성애를 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제 혐오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침묵의 공간을 침투해서 그 이른바 한국교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이제 현재까지 제가 생각하는 이 흐름에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보수 교회만의 그 책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교회를 넘어서 좀 사회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퀴어만이 아니라 그 다른 이슈들도 계속 연결이 되지만 이게 중요하고 뭐 심정적으로 지지하지만 이게 급한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 이게 아주 시급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유예하는 그런 이야기들 사회에서 들려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퀴어 이슈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되는 건데요. 이 책에서도 이제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회가 이 퀴어라는 이슈를 자꾸 배제하고 지연하는지에 대한 책에도 나와 있고 또 많은 훌륭한 연구자, 뭐 활동가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주류 사회와 이제 마주하는 다양한 마찰들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거는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사람이 숫자가 적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재현되는 것, 우리가 예컨대 뭐 길거리를 가서 뭐 광고를 본다라거나 미디어를 켰을 때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라거나 그러니까 재현의 영역 같은 데서 배제되어 있고 혹은 어떤 것들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제 입장들과 고민들, 배경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특정한 이제 그 카르텔 형성하고 있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 구성된다라거나 그래서 이 위계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있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기존의 사회적인 규범들, 또 관습들, 또 관계의 습관들을 사실 바꿔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 바꾸는 데에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 중요한지, 혹은 그것이 왜 의미 있는지, 혹은 왜 그것이 더 우리가 기대하는 더 나은 사회,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득의 과정들도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을 서로 배우는 과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과정이죠. 뭐 사회적 소수자들이 힘이 있었으면 그냥 뭐 바로 법도 만들고 뭐 이것도 바꾸고 뭐 많이 하겠지만 예산도 편성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온도차라는 것도 있겠죠. 어떤 것이 더 시급하다, 어떤 것이 중요하다. 또 중요하다고 했을 때 무엇이 그 중에서 가장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던가 뭐 이런 상황들은 사실 많은 소수자들이 겪는 현실일 텐데 퀴어 이슈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특별히 책 중간 부분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썼는데 이 보수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우리가 이 퀴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뭐 어떤 입장을 내는 것 그거 떠나서 퀴어 이슈를 떠올리거나 퀴어 이슈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 굉장히 금기시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마치 오염물질인 것처럼 그걸 이야기하거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감정들 그래서 뭐 예컨대 뭐 핵폭탄보다 무서운 동성애 예컨대 어떤 이런 방식들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꺼려해야 되는 것들 깊게 고민하거나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 교회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교회를 개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퀴어 이슈와는 단절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퀴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듣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마라는 방식들로 계속 추동하고 있는 하나의 힘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힘이 있을 때 이제 물론 뭐 제가 배웠던 비판적인 어떤 연구 전통에서 보자면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굉장히 문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했을 때에는 다양한 삶의 배경들,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만나면서 더 나은 결론들을 끊임없이 이제 과정들로서 만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평등의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존엄하고 자유롭고 이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사실 사회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입장이나 뭐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힘들이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이제 특별히 정부에 많이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당연히 의회와 사법부도 같이 있겠지만, 근데 이 정부와 의회 당연히 마찬가지일 텐데 사회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제 퀴어를 굉장히 꺼려하게 되는 것이죠. 뭐 보면 책에도 기록됐고 많은 활동가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퀴어 이슈와 관련 사회적인 논쟁이 발생하는 상황들은 주로 좀 어떤 민주 계열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진보 계열에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거리 자체가 사실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민주 계열 혹은 뭐 어떤 면에서 복음주의 계열,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대화할 수 있고 책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혹은 좀 더 행동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마찰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좀 더 변화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너그럽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직 고민이 충분하지 않고 혹은 우리가 아직 그것까지는 감당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우리가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글쎄 너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그게 우리 모두의 생각은 아니지 않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그게 처음에 이런 논쟁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왜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인지를 확인하는 일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다른 사회에서는 어떻게 풀었나, 뭐 어떠한 참조 모델을 가질 수 있나, 당연히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시간은 필요할 텐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를 유예하는 데 중요한 이제 변명이 되는 상황들을 마주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촛불 정국을 겪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뭐 이 정부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 지난 정부에 있었을 때 이 정부는 절대 믿을 수가 없고, 이미 뭐 헌재 판결이 뭐 났고 안 났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미 정치적 신용을 잃었고 우리가 이런 사회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이런 끔찍한 헬조선을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어떤 집단들에 우리의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맡길 수가 없다는 강력한 어떤 분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떤 변화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집단,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 있었을 때 어디까지를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변화의 과정들이 퀴어나 페미니스트 이슈 같은 경우에 갔을 때는 이제 정지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오주경 간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불균형한 방식으로 태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등의 가치를 신뢰한다, 우리 각자가 자유로움과 존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공동체 일어나가고 부딪히고 또 서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어떤 이런 기준들과 믿음들 속에서 우리가 대화라는 것을 하고 투쟁이라는 것을 하고 논쟁이라는 것을 할 텐데, 이제 퀴어 이슈 앞에 갔을 때는 그러고 싶지 않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시점이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수자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숫자가 적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힘을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무시하고 넘길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해도 차라리 그렇게 욕을 먹고 넘어가는 것이 덜 부담스러운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두 사람의 입장이 그렇게 유예되기 시작했을 때 사회 전반적으로 메시지는 이 이슈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학습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퀴어 이슈를 마주하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듣기도 하고, 또 퀴어 이슈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삶으로 투쟁하고 보이는 사람들의 입장을 경험하고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사회의 공존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린다고 했을 때 QOC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일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실천일 수 있겠다.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더 넓혀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참조이겠다라고 하는 배움들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접촉면들이 굉장히 적고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이 달님들께서 굉장히 이런 퀴어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인 유해 방식들 아직 아니고 적폐청산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 혹은 그거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굳이 더 보수적인 사람들과 이런 걸로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계속적으로 유예하는 방식들 계속 약속을 미래로 넘기는 방식들로서 이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좀 때우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변화시키기보다 재생산하는 방식들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같은 질문으로 오수영 작가님도 좀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예하는 사회가 유예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개인적인 네네 실제로 느끼는 그런 체감하는 것들 정말 그런가? 네, 제 주변에는 이제 뭐 보수적인 입장들이 많으니까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한 계단 뭐 내지는 다리 긴 사람은 두 계단, 세 계단씩 올라가는데 이 퀴어 이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회 제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10계단, 20계단을 한꺼번에 올라간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계단씩 걷던 사람, 올라가던 사람이 야 이번엔 2계단 올라가 볼까, 3계단 정도까지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면은 그래 해볼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고 노력을 할 텐데 야 이제 20계단은 올라가야지 라고 얘기하면 저 그거 못해, 그거 다음에 할래, 다리 좀 늘려서 할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이슈들이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에게 계단을 20계단씩 한꺼번에 오르는 일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시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서 그러면 뭐 그냥 다리로 이렇게 다리를 찢어뜨려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 단계에 조금 더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단계를 둘 거냐 이런 방법론적인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야기한 지 우리나라 사회는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 역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뭐 이제 다른 나라의 동성혼 뭐 합법화, 동성 합법화 막 이런 소식이 들리면 외국은 저런데 우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동성애 자체, 퀴어 자체가 가시화된 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가 변할 때 사람들의 의식 그러니까 항상 그 고민을 하잖아요. 의식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제도가 가장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의식이 되게 많아져서 그게 이제 야 이걸 법으로 정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졌을 때 비로소 법으로 제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이제 차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현재까지는 그 공기인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이제 계속 그 문제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게 하느냐가 이제 이 활동 영역 그다음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서 이 사회적 합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땡길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보수적인 입장의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저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해보시죠.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까 시우님이 이제 그 토크 중간에 살짝 얘기하긴 하셨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관찰자로서 그냥 어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동료들과 또 이 같이 그 안에서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같이 있는데요. 그냥 일단 이거는 이 책이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차원의 책이 아니니까 이 책을 쓰실 때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 책은 이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 책이 누군가한테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떠올렸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책은 뭐 논문도 그렇지만 이 현장 관찰, 참여 관찰, 그리고 인터뷰, 또 텍스트 분석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책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글을 쓰긴 했었어요. 이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러이러한 방식들로 해석했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느끼실까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연구 참여자들을 생각했는데요. 또 그 외에 좀 더 독자들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한쪽에서는 그 지금 이런 퀴어 다양한 논쟁들을 경험하고 또 다양한 방식들로 투쟁해 나가고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는 이제 퀴어 활동가들 또 퀴어 집단들이 지금 어떤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건가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사악한 어떤 집단들로 이야기가 되거나 혹은 이 사회의 굉장한 무책임들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합의가 필요한 조건들의 장들을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이 정부에 살아간다는 어떤 비참함, 혹은 때로는 굉장히 취약함 이런 경험들이 사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차별과 폭력에만 노출된 것은 아니고 이 상황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자율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또 굉장히 즐거운 활동들 이 장면들을 잘 묘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의 싸움들, 우리의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 한쪽에 있었고요. 또 한쪽은 그 제가 연구자의 위치에서 계속 적었던 것처럼 특별히 이제 보수 개신교회에서 또 퀴어 이슈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특별히 이제 좀 더 비판적인 고민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복음주의권이라던가 혹은 비판적인 신학들을 접했던 분들이 이제 퀴어 이슈를 마주할 때 한편으로 이런 해석들도 이런 제안들도 우리 사회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좀 안내와 저 입장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독자의 대상 중에 한 분이 오수경 작가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작가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오수경 작가님한테 이 책이 잘 전달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작가님이 이거 읽었을 때 사실 이 책은 이 사람한테 사실 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작가님 생각한 이 책을 읽어야 될 만한 떠올린 실명을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제 친구 부부가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동성애적인 그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편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고민이 되는데 동성애 관련된 책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은 조금 뭐 이렇게 중도적인 관점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몇 권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그 친구가 한국에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을 읽고 그 이제 남편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분도 이제 동성애 반대적인 입장이었었는데 책을 이제 읽으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갔을 때 저한테 또 책 추천을 이제 그 받아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내가 추천해줬던 책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내지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 서술한 책이라면 이 책은 이제 그 반동성애 내지는 이제 퀴어라는 그 현장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책과 같이 읽으면 굉장히 그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추천을 해줘서 그 친구가 그 책을 사서 다시 이제 자기의 선교지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복음주의 운동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 운동 영역에 있는 다른 이제 스태프들 활동가들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전하고 계시군요. 책 전도사. 네, 이미 한 권 파셨네요. 네. 그 이제 2부 앞서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좀 작가님 실드를 치는 질문 하고 싶어요. 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 책에서 작가님이 교회를 대하는 혹은 이 혐오, 그러니까 이 동성애 관련해서 퀴어 관련해 가지고 있는 상대편을 향한 그 어떤 이 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선하고 순하고 아우르고 그런 걸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이거를 나누거나 뭐 포기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듣고 누군가가 끝났다 약간 이런 얘기를 썼나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이제 2부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가 이 퀴어라는 이슈에서 동료가 될 수 있는가, 교회라는 곳이 이 퀴어라는 이슈에 있어서 유의미한 관계가 맺어지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함께 가는 동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을 쓰면서 약간 고민했던 부분이 그 제가 배웠던 퀴어 연구, 퀴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통찰들을 같이 잘 녹여냈으면 좋겠다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분법을 어떻게 거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과 그들 그리고 혹은 힘을 갖고 있거나 힘을 갖고 있지 않은, 그래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억압만 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지배받기만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라거나 혹은 한쪽에는 여성 한쪽에는 남성이라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항의 대립들 혹은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거스르고 다양한 삶의 고민들과 장면들이 이제 좀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쉽게 어떤 면에서 조금 쉬운 결론을 내리자면 교회를 이제 기각시키거나 추방시킬 수 있겠죠. 교회는 민주주의 사회에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자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제 다 폐쇄하자, 뭐 교회를 다 문을 닫아버리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제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교회가 없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을 때 퀴어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사라질까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물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화된 어떤 적대와 혐오의 움직임들, 또 강력한 정부의 이 무책임들이 많은 부분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차별과 폭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특정한 방식의 사람들을 지워버린다는, 물론 지울 수도 없겠지만 소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묻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지우거나 추방하거나 실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책에서 좀 많이 보고자 했던 부분들은 교회가 사실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퀴어 이슈를 마주하는 방식들은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사회적으로도 그랬고 교차문화적으로도 그랬고 단일하지 않았고, 사실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특별히 이 개신교의 전통에 있어서는 사실 다양한 입장들과 고민들과 고백과 선언, 또 깊은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흐름들이기도 했던 만큼, 사실 교회의 목소리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그건 반퀴어 활동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교회는 퀴어 집단과 공존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사실 이건 반퀴어 집단의 언어고, 제가 할 수 있는 퀴어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사실 교회가 퀴어를 마주했던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틈새들이 있고 차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그 차이들을 어떻게 유의미한 만남과 접촉과 대화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가능성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민들이죠. 그 7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제가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던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하는 퀴어 활동가인데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이 반퀴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 이제 매주 마주할 때마다 굉장히 힘든, 서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들. 근데 이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를 차단하고 이 단절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뭐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이 차별과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들이 좀 더 유연하게 바뀔 수 있고 조금 더 상대의 여지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들로 사회 전체의 이해가 변화될 수 있다면
사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들 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가 공존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공존이 불가능한, 천재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공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그러니까 공존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사이좋게 대화하면서 잘 지내자, 어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서로 전혀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을 가늠할 수 없는,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용납하거나 혹은 전제하는 것, 내가 이미 이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서로의 어떤 여지와 맥락들과 역사들을 존중해 나가는 방식들로서 퀴어 이슈를 대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퀴어 이슈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교회는 불가능에 맞다, 이런, 물론 그런 의도로 대답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런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공존을 위해서 어떠한 관계의 실험들, 때로는 혹은 도전들, 혹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더 경청하고 주의 깊게 마주해야 되는 상황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듣긴 했어요. 그래서 교회, 그리고 저는 물론 저 입장이라는 건 계속 바뀌겠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회의 품은 훨씬 더 넓고, 그러니까 뭐 퀴어를 끌어안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가 퀴어를 마주하는 방식들이 단일하지 않고, 당연히 지금처럼 적대와 혐오를 조직화해서 교단 차원에서, 지역교회 차원에서, 선교단체 차원에서 무언가들을 일방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갈등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이 공존의 이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고 원치 않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조건, 삶의 조건으로서 이 공존의 문제를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다양한 경계들과 차이를 어떻게 가로질러서 그것을 어떻게 몸으로 입어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약간 신앙적인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경계를 가로지르는 만남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넘어지고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많이 좀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고민들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멘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되게 역시 착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덜 착한 이야기를 지금 그 우수영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작가님이 쭉 얘기를 해주신 게 책에 나오는 개념이 사이공간이라는 개념인데, 이제 저는 그 공간의 개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이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요청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이제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혐오 가짜 뉴스를 이렇게 유통하는 기독교 유통망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공유하면서 되게 분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노의 하나의 행위는 뭐냐면,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이제 딱 분리해 내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편리한 방식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저들과 뭐가 다르지라고 질문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회에서 이제 이 퀴어에 대해서 이 책 읽고 우리 같이 얘기해 보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막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막 민주주의에 대해서, 광장에 대해서 막 교회에서도 그렇게 막 불편하더라도 계속 얘기하면서 광장에 나가자라고 계속 같이 이제 추동했던 것처럼, 동성애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로 파송되는 전도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라도, 그러니까 그런 비교적 이제 중립적인 내지는 온건한 입장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이 모인 교회라도 사이 공간이 되어주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자.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조하고 찬성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저거에 대해서 찬성 못해 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이야기해야지만 우리가 뭐가 다르고
또 무엇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되는지 그 내가 선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선 위치조차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나는 어느 지점쯤에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주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사이 공간을 우리가 더 넓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네, 책을 굉장히 꼼꼼히 읽으신 사이 공간 뒤에 저쪽에 있는 큐 아포칼립스 책에 나오는 용어 되겠습니다. 저희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